모두 그를 겁 많은 루저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술의 달인이었습니다. 최고수였던 것입니다. 소렌추는 가난한 시골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대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지역 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을에 도착하는 대로 경찰서에 오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자 서장은 그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묘가 지난밤에 파헤쳐졌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술에 취해 묘지에서 잠든 한 남자였습니다. 그 목격자는 술에 취해 묘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그는 누군가가 무덤을 파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순간 나중에 마치 마법처럼 모든 묘비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서장 수가 다음 날 아침 범죄 현장에 갔을 때 그는 다른 무덤들은 단지 파헤쳐졌지만 소렌의 할아버지인 사쿠린조의 시신이 그의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 가족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은 단순한 무덤 도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술가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에 대해 소렌에게 즉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때 헝클어진 머리의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쿠린에 잃어버린 손녀 후추라고 소개했습니다. 수는 처음에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정확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조 가족의 전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할은 사쿠린의 외아들 요토쿠가 그녀가 아직 모체에 있을 때 이 마을에 오기 훨씬 전에 그녀를 버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소식이 없었고 멍청한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수는 그 부분을 믿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요토쿠는 정말 좋은 평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소렌에게 말하고 소렌은 자신에게 갑자기 형이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더러운 바람둥이인 아빠를 저주하며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나와 할아버지의 무덤을 확인하러 간다. 그는 어두워진 후에야 묘지에 도착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파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 소렌은 무덤 도둑이 활동 중임을 깨닫고 증거를 찾기로 결심한다. 그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며 무덤 도둑의 사진을 찍는다. 그 도둑은 호호로 밝혀진다. 그녀는 그가 셔터를 켜고 있었던 바람에 그를 발견하고 소렌은 최대한 빨리 달린다. 그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멈췄을 때 호호가 그에게 뛰어들어와 삽으로 그의 머리를 세게 가격한다. 소렌은 의식을 잃고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갑자기 좀비를 발견한다. 그 앞에서 그는 이미 그 때문에 겁먹었고 그러다가 호호가 갑자기 좀비의 입에 칼을 찔렀다. 그는 그녀가 링의 소녀처럼 보여서 무서워하고 그녀가 그의 발을 끌고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소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겁쟁이로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뿐이고 그녀가 그를 할아버지의 빈 무덤에 던져도 저항조차 하지 않는다. 호호는 그가 그녀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소렌은 그녀가 왜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고 있었는지 묻는다. 그가 소녀의 입에서 사쿠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소렌은 그녀가 수 경찰서장이 말했던 잃어버린 오빠의 여동생임을 깨닫는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 아부를 시작하며 그녀를 큰 누나라고 부르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다. 호호는 그가 무덤에서 기어 나오려는 것을 보고 그를 다시 쳐내며 그녀는 자신이 그의 누나도 아니고 사쿠란의 손녀도 아니라고 말한다. 소렌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호호는 그 위에 흙을 쌓기 시작한다. 소심한 그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그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오는 좀비들을 끌어모은다. 갑자기 소렌은 호호가 그에게 흙을 던지는 것을 멈춘 것을 알아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협상합니다. 그녀가 그냥 살려만 준다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녀가 여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렌은 올라가서 호호가 좀비를 손쉽게 베어내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는 숨으면서 호호가 거대한 칼로 좀비를 깔끔하게 두 동강 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좀비 무리 쪽으로 달려가 머리를 쉽게 베어내고 한 좀비에게 드롭킥을 날립니다. 여러 좀비가 그녀를 에워싸고 그녀는 신속하게 모두를 키에 맞춰 반으로 나누고 그 뒤로 도약합니다. 좀비들이 그녀에게 계속 다가오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을 베고 있다. 한편
좀비가 소렌에게 다가오고 소렌은 울기 시작하며 그것에게 가라고 말한다. 호호는 그를 무시하고 또 다른 좀비를 차서 소렌을 공격하는 좀비를 밀쳐내고 다시 군중으로 돌아간다. 소렌은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고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며 곧 대학 기숙사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일어나서 대학에 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눈을 뜨자 좀비들조차 그의 어리석음에 반응하여 멈춰 서 있는 것을 본다. 호호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말한 후 도망친다. 소렌 행운을 빌어 좀비들이 그를 애워싸기 시작하고 그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다. 한편 호호는 그녀의 상사 조젠과 만난다. 그녀는 그들에게 늦었다고 말하며 사쿠란추의 시신이 이미 다른 쪽에 의해 도난당했다고 한다. 다른 당패에 의해 또한 그녀는 방금 좀비들이 자신을 공격했지만 조제는 그것이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푸푸는 지금 사쿠란의 손자가 묘지에서 좀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자 조제는 당황하며 그들에게 민간인을 그들의 일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민간인을 끌어들일 수 없다. 그는 소년이 그녀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지만 호호는 소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제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다 무덤에서 큰 폭음이 들리고 땅에서 천둥이 터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지금 소렌을 확인하고 싶지만 무덤에서 찾는 것은 감전되어 재가 된 좀비들 뿐이다. 조제는 이제 호호가 소렌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를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사쿠란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의 것을 상속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렌의 대학 일기를 찾아내고 호호에게 그녀도 가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 호호는 대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지만 조제는 이미 그의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 날 소렌은 다시 대학에 간다. 그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하는 경찰서장과 통화 중이다. 하지만 소렌은 최근에 겪었던 위험에 더 이상 자신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 그는 무덤 도굴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수에게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한다. 그에게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말라. 소렌은 그의 전화에서 호후의 사진을 삭제하여 사건과의 모든 연결을 끊으려 한다. 그때 갑자기 호호가 그곳에 와서 그 옆자리에 앉는다. 소렌은 그녀를 보고 놀라지만 후는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는 옆에 앉아있는 치명적인 좀비 사냥꾼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를 묻는다. 후는 그에게 강의에 집중하라고 말하며 수업 후에 모든 질문에 답해주겠다고 한다. 그녀는 수업 후에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고 한다. 수업이 끝난 후 그들은 밖에서 만나고 소렌은 후에게 즉 그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의 사진도 삭제했다고 말한다. 그는 왜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오는지 알고 싶어하고 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는 왜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오는지 알고 싶어하고 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를 꺼냅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자신이 대만에서 온 외환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소렌은 그녀가 자신을 속이려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친다. 다시 후는 그에 대한 반응을 모르고 그녀의 다른 상사를 호출합니다. 그 상사는 소렌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부터 그를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소렌은 그녀에게 소리치지만 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며칠 전 좀비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했던 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후는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의 힘을 발산하는 순간을 보려고 그를 땅에 묻어보려고 시도했다. 소렌은 그것이 개소리라고 말하며 그녀의 말을 더 들어주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후는 칼을 꺼내 소렌에게 즉시 달려간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소렌의 마음속에는 잔인한 사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면서 후에 칼을 차버린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소렌의 마음속에는 잔인한 사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는 거리를 두려고도 노력하면서 후후에 칼을 차버린다. 그녀는 칼을 잡고 소렌이 보이는 것처럼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다시 그에게 달려가 진지해지라고 말하고 소렌은 갑자기 남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기억한다. 소렌이 어린 시절에도 그는 종종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무술을 사용해 문제에 휘말리곤 했다. 그의 아버지 요토쿠는 그에게 쿵푸를 가르쳤는데 대부분은 그를 구타하는 것이었다. 그의 할아버지 사쿠라는 그 당시 소렌이 가진 유일한 지원이었고 그는 요토쿠가 소년에게 너무 거칠게 대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신비한 힘인 기를 사용해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아 요토쿠가 넘어진 것을 촬영했다. 사쿠라는 소렌이 기본적인 쿵푸를 익히면 이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려와. 하지만 소렌은 쿵푸를 싫어해서 배우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는 허락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쿠라는 한숨을 쉬며 손자에게 그들이 초인의 긴 계보에 속한다고 말했다. 무술가들이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렌에게 항상 정상인인 척하고 능력을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험할 때만 그는 그에게 세상에 그들처럼 초자연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그중 한 명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로 돌아가서 소렌은 이것이 자신이 훈련받아온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후아오가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지만 그녀가 그의 태도 변화에 즉시 반응하자 갑자기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다. 소렌은 일어나서 그녀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녀에게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길을 방출하며 주문을 외우면서 자신의 온몸을 덮는다. 그의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후아오가 그를 공격하지만 소렌은 그녀의 빠른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다. 슈퍼파워 상태에서 그녀는 칼을 던지지만 소렌은 그것을 막고 그녀는 전력을 다해 그쪽으로 발차기를 한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 뒤로 나타난다. 하오보가 칼을 사용해 소렌의 머리를 가격하려 하지만 그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거의 사라지듯이 그녀의 공격을 피한다. 그녀는 그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며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를 차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기는 장벽처럼 밀도가 높아 그를 밀쳐낸다. 하오보가 초고속 공격으로 계속 그에게 돌진하지만 소렌은 피하고 막는다. 그녀의 칼날을 잡고 그녀를 먹어치우기 전에 모두를 잡아챘다. 후아오가 잠시 균형을 되찾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소렌이 다시 투명해졌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와 싸울 준비를 하지만 소렌이 바로 옆에 나타나 그녀의 팔을 잡고 진정한 성평등을 믿는 남자처럼 그녀를 가격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우 심하게 진다. 후아오가 그의 기와 옷을 찢어버린다. 소렌은 믿을 수 없지만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라고 말한다. 그의 몸을 해치지 않았으니 그는 이제부터 그녀의 하인이 될 것이다. 그는 양보를 거부하지만 그녀가 그의 작은 세 번째 다리를 지적하고 한 번 보고 나서 소렌이 독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렌은 화를 내지만 호아오가 그의 독신자임을 전학부에 알려 하겠다고 협박하자 포기하고 그녀를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는 기뻐하며 노키아 38310을 그에게 던진다. 왜냐하면 그녀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휴대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렌에게 필요한 경우에 연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떠난다. 소렌은 생일 축하를 받으며 그녀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너지지 않는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노키아 38310을 그에게 던져준다. 그녀는 소렌에게 필요한 경우에 연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떠난다. 소렌은 생일 축제를 벗은 채로 남겨지고 나중에 한 쌍의 사나운 커플이 오기 때문에 숨어야 한다. 소렌은 생일날 옷을 입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장난꾸러기처럼 숨어야만 했습니다. 커플들이 키스하려고 거기 온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니 소렌은 질투심에 휩싸이고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에게 잘해줄 여자친구를 찾으세요. 모두가 대학을 떠난 밤 그는 드디어 다시 길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을 사용하여 집으로 달려갑니다. 우연히도 아까 그 장난스러운 커플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그들은 아름다운 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과 함께 다른 것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소래는 집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었고 그는 사진의 나체로 날아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사진에. 다음날 소래는 수업에서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후아오가 그에게 흥미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달 앞에서 날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전화한다. 소래는 후아오가 말하는 소문에 충격을 받는다. 어떤 커플이 보름밤에 나체 남자를 잡으면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있고 그의 룸메이트들은 술 마시러 나간다. 그들은 그가 비참한 패배자이기 때문에 초대하기조차 귀찮아한다. 그들이 떠나고 소래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다.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DM을 받게 되고 정말 귀여운 켄이라는 이름의 소녀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와 채팅을 시작하고 그녀가 대학 후배이며 내일 밤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래는 갑자기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을 기억해낸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행운이 바다의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모든 것이 하락하고 있다고 느꼈다면 좋은 행운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다. 소래는 할아버지가 맞았다고 생각하며 켄과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 그 다음 날 후우는 갑자기 그에게 오늘 밤 누군가를 만나길 원한다고 말한다. 소래는 긴장하면서 오늘 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지만 후하오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소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데이트 장소로 간다. 그는 후후가 준 노키아 전화기를 끄고 그녀가 그를 만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곧 켄이 그곳에 오고 소래는 정말 신이 나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살아온 19년 동안의 첫 데이트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첫 데이트다. 켄은 소렌에게 붙어서 좋은 식당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기꺼이 응할 것이다. 한편 후우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그의 전화는 꺼져 있다. 조선이 그녀와 함께 있고 그는 소렌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야 한다. 후는 그를 믿지 않고 그녀는 소렌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전화가 꺼져 있어도 추적할 수 있다. 그녀는 조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그의 주인으로서 그에게 교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소렌의 위치로 돌아가면 그의 데이트는 정말 잘 되고 있고 켄은 그에게 명확한 관심을 보인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소렌은 오늘 밤이 그가 운이 좋을 날이라고 생각한다. 켄이 먼저 다가와 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소렌의 입술에 닿으려 할 때 특별한 동작을 사용하여 그는 무언가가 그를 놀라게 했다고 느끼지만 결국 잠자리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켄이 그녀 위에 올라서자 갑자기 생식기의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즉시 그녀에게서 멀어진다. 소래는 그녀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이전에 통증을 느낀 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켄은 소렌이 그곳에 처녀의 봉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웃으며 그에게 어차피 연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독충을 심었고 그것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다. 효과가 곧 나타날 거야. 켄은 좀비들을 소환하고 시오레는 그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켄은 다시 한번 웃으며 그녀는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만져줄 수 있는 처녀성 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켄은 시오렌에게 독이 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오렌은 자신이 카프시드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켄도 그와 같은 초인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기를 사용해 그녀와 좀비들에 맞서려고 결정하지만 그 기는 풀려나자마자 사라진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린다. 소래는 자신 안에 심어놓았던 독충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켄이 확인합니다. 그녀는 좀비들에게 소렌을 제압하라고 명령하고 소렌은 그녀에게 그녀가 그의 할아버지의 시신을 훔쳤냐고 묻는다. 켄은 그녀가 요청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며 그녀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소렌이 곧 할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러자 하나의 좀비가 그를 펀치로 날려버린다. 한편 후하우는
소렌이 마치 채 있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본다. 조세는 그게 그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렌의 마을에서 좀비를 지휘했던 같은 인물을 의심한다. 조세는 이번에 힘든 적들과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한편 켄은 소렌을 젠세이라는 조직에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의 조직에 가입하고 싶다면 사쿠란의 시체를 훔치라고 명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천재 소년 류는 오래된 스승의 몸에서 자녀 영적 에너지를 추출하려 했지만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켄에게 이 임무로는 젠세이 회원이 되기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사쿠란의 손자를 납치해 여기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류는 소렌을 보며 그녀가 아주 잘했다고 말하며 임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 임무로 그녀는 젠세이 회원이 되었다. 켄은 그녀가 젠세이 회원임을 나타내는 의식이나 매칭 타투가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리우는 그저 그를 믿으라고 한다. 그는 젠세이의 규칙이 없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젠세이 회원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그것이 그녀를 젠세이 회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켄은 이에 분노한다. 그녀는 사쿠란의 몸을 훔치고 소렌을 납치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우는 그저 그녀를 비웃는다. 한편 리우의 두꺼운 언니 나츠카가 소렌에게 다가온다. 그녀는 그의 에너지를 느끼고 흥분하며 그가 정말 사쿠란의 것이라고 말한다. 선야. 그녀는 그를 곳곳에서 만지며 소렌은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까 긴장한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나츠카가 정말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리우가 끼어든다.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는 소렌과 함께 더 중요한 실험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후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와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리우는 소렌에게 그가 뭔가를 찾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의 할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한다. 소렌은 자신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소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전에 누구의 영혼과도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소렌에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소렌은 기억이 추출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류는 그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있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를 향해 그의 누나가 바로 그때 그를 구해 주었고 야구공만 한 돌이 뒤에 있는 벤에 맞았습니다.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호아오와 조센이 등장하자 소렌은 즉시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조센은 류와 나츠카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이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이길 거야. 후아오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혼자서 모든 사람을 물리칠 거라고 한다. 혼자서. 나츠카는 조센을 만나 오랫동안 그를 생각해왔다고 말하며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고 한다. 한편 리우는 조센과 후아오가 어떤 지원군을 데려왔는지 더 걱정하고 있다. 지원군이 하오는 싸우기 위해 칼을 꺼내고 켄은 그녀와 맞서기 위해 결심하며 이전에 묘지에서 남겨둔 일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래서 그녀는 땅에서 솟아나는 좀비를 소환한다. 조센은 먼저 협상하고 싶어하며 나츠카에게 소렌을 평화롭게 넘기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그룹을 오늘 무사히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거절하고 조센은 자신의 염력으로 땅에서 거대한 바위를 끌어내어 그녀에게 던집니다. 좀비가 바위를 막으려고 달려가지만 밀려납니다. 하지만 나츠카는 좀비의 머리를 뚫고 돌을 한 번에 파괴합니다. 맞았어. 호호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들고 나츠카는 자신이 차버린 좀비의 시체를 찬다. 그에게 차냅니다. 하오는 즉시 그것을 썰어버리고 나츠카에게 연속패기를 날립니다. 하오가 위로 칼을 휘두를 때 그녀는 모든 것을 피합니다. 칼이 그녀의 셔츠 안을 지나가도 그녀는 다치지 않습니다. 나츠카가 균형을 잃자 켄은 그녀의 좀비를 하오하오를 둘러싸게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그것들을 썰어버리고 원래의 목표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츠카를 칠 순간 조센이 그녀를 잡아당깁니다. 그는 그녀에게 젠세이의 4명의 최상급 마법사 중 1명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스크래퍼 나츠카입니다. 후후는 적어도 그녀를 내려놓아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작정 돌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작정.
나츠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소렌의 남성성을 밟으며 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않을 거야. 그녀가 그를 차지할 거야. 하지만 조센이 갑자기 사루라는 이름의 누군가를 부르자 한 쌍의 손이 소렌 바로 아래에서 나와 그들을 땅으로 끌어당긴다. 나츠카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소렌을 구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만 그것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땅을 짓밟으며 소렌과 원숭이 같은 남자 사루를 끌어낸다. 그녀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주먹이 약간 빗나가서 피해를 주는 대신 소렌과 원숭이 남자를 조센의 발 아래로 편리하게 보낸다. 이제 소렌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후후의 칼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그는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고 도망가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할레는 듣기 싫은 모양이고 그의 얼굴을 지늘게 박고칼로 그를 때린다. 할부는 듣고 싶은 기분이 아닌 듯하고 그의 얼굴을 진흙 속에 쳐박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를 찌릅니다. 소렌이 비명을 지르지만 후후는 그저 독벌레를 빼내려고 했던 것뿐이었다. 그의 시스템에 그녀는 그를 밧줄에서 풀어주고 소렌이 무릎을 꿇자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저주했다. 다시 한편 요새는 후후에게 소렌을 돌보라고 하면서 자신은 제인세를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회원들, 그는 나츠카에게 그가 소렌을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녀를 도망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호를 주고 갑자기 그의 조직원들이 주변을 둘러싼다. 류는 그들을 보고 당황하며 즉시 차로 달려가 켄에게 따르라고 소리친다. 차가 출발하자 나츠카는 자전거를 타고 조센에게 어느 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전한다. 조센은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들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과 함께 그는 차를 쫓아가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그 후 그는 나츠카에게 언젠가는 그녀와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떠난다. 그렇게 소렌은 여전히 발생한 일에 실망하고 후는 그가 구출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주 말하던 것을 이야기한다. 많은 나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면 좋은 일이 곧 일어난다고. 소렌은 이제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에게 사랑에 빠진 소녀도 없기 때문이다. 소렌은 그의 운이 그렇게 나쁠 리가 없다고 하오가 그를 격려한다. 그는 기운내라고 말한다. 하오가 기운내라고 말한다. 그의 운이 그렇게 나쁠 리가 없다고. 그녀는 그의 운이 그의 몰락의 이유가 아니라고 믿으며 만약 그의 삶이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그가 바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렌은 그 말을 듣고 스톤을 바라보지만 하오는 그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너무 멍청해서 자신처럼 실패한 남자에게 다가가는 여자는 모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다. 한편 조센의 부하들은 류와 켄을 쫓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강한지 전혀 알지 못한다. 류는 그녀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회사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비웃지만 그가 그녀에게 설명하기 전 한 남자가 그의 차 앞에 뛰어든다. 그는 그를 피하겠다고 욕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차를 막으려 한다. 류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의 영혼을 빨아들여 남자가 놓아주게 만든다. 패배한 남자는 친구들에게 소년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 그에게 영적인 총알을 쏜다. 총알 하나가 차의 타이어를 맞추고 차가 거의 뒤집힐 뻔한다. 켄은 좌석에서 튕겨져 나오지만 어떻게든 벤에 매달린다. 그렇게 그녀는 류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그저 비웃으며 그녀가 처음부터 제센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시작부터 그는 갑자기 벤을 돌리며 그녀를 뒤에 남겨두고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다. 배신, 요원들은 그들이 네크로맨서 소녀만 잡았다고 조센에게 보고한다. 그는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후우에게 그가 인술 때문에 기절한 소렌을 기숙사로 데려가라고 한다. 다음날 소렌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잠을 자고 있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문이 두동강 나고 후후가 안으로 들어온다. 소렌은 놀라서 후후에게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한다. 그녀는 조센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그를 이끌고 간다. 소렌은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요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호호는 그에게 조센에게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택배 서비스로 데려가고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일해요? 소렌은 너무나 평범한 곳이라는 사실에 놀라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슈퍼히어로 비밀 은신처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조센은 앞으로 나와 그의 질문에 답하며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은신처는 없어요. 그는 소렌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한 남자가 혼자서 거대한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며 그 증거를 봅니다. 혼자서 큰 상자를 옮기는 남자를 보며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는 소렌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모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조센은 갑자기 자신의 길을 발산하며 몇 가지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그는 소렌에게 모든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조절하고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센은 특별한 사람들은 대부분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말하고 소렌은 그것이 자신이 처음으로 가진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와의 훈련을 통해 길을 얻었고 조센은 훈련도 길을 얻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고 기억할 수 있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렌은 위대한 스승을 훈련시켜 길을 얻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해야 한다. 그는 그를 데리고 가며 열심히 노력하여 힘을 얻는 이들이 단순히 물려받는 이들보다 더 위대한 전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엘리베이터에서 소렌은 조센에게 젠세이라는 조직에 대해 묻고 그는 그들이 아직 젠세이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한다고 답한다. 그는 또한 초인들이 속한 다양한 학교와 클랜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학교의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젠세이 회원들은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곧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켄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포로로 잡힌 조센은 켄이 저명한 강령술사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는 6개월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조직은 그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결국 그녀를 젠세이와 함께 찾았습니다. 젠세이와 함께였습니다. 조센은 케니 젠세이에 가입하려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모하다고 비난합니다.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젠세이에 가입하고 싶다면 그건 아무의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초인들을 그들의 규칙에 맞춰 통제하려고 하는 특급 배송 회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규칙에 맞춰서 켄은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겹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개처럼 행동하면서 모든 사람을 규칙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건가? 조세는 그녀가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켄에게 제안을 한다. 켄에게 조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면 그들은 그녀를 관대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한다. 켄은 그녀에게 돌아서며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심지어 경찰에 넘겨도 그녀를 처벌할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켄은 그녀에게 돌아서며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심지어 경찰에 넘겨도 그녀를 처벌할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조세는 그녀가 왜 갓 합류한 젠세이를 옹호하는지 묻는다. 그녀가 슈퍼히어로 가문의 계승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가 슈퍼히어로 가문의 계승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한다. 켄은 그녀가 죽음의 마법을 정말 싫어했지만 가족이 그녀를 유일한 후계자로 삼아 그것을 마스터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한다. 15세까지 그녀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하면 오직 썩어가는 좀비들만이 그녀의 친구였다. 주문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맞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나서야 밖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켄이 15세가 되어 모든 주문을 마스터했을 때 그녀는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밖에서 힘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에 대해 그녀는 답답함을 느끼고 가족의 꼭두각시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 전승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줘. 그녀가 조센에게 소리치느라 바쁜 사이 그의 비행 청소년 형인 얀이 방에 들어온다. 그는 조센을 한 여자도 다룰 수 없는 로즈라고 부르며 이제 이 사건을 자신이 맡겠다고 말한다. 조센은 그에게 떨어지라고 하지만 얀은 켄에게 가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거부하고 그는 그녀를 바닥에 세게 가격한다. 그는 누군가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서 켄을 차기 시작하며
경찰처럼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그녀가 젠세이 회원이 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야는 그녀를 밀쳐내며 젠세이 회원들은 다른 초인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것은 그들을 동등하게 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젠세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켄이 그에게 떨어지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는 웃으며 그녀와 함께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는 소렌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원한다면 그 여자에게 아무 일도 하려면 그는 그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싸우기보다 소렌은 조젠에게 켄에게 관대하게 대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녀가 할아버지의 몸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젠은 그녀가 젠세이를 떠나고 다시는 그녀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녀를 면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젠세이를 떠나고 다시는 그녀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녀를 면죄할 것이라고 말한다. 얘는 반박하며 조젠과 소렌 모두와 다투면서 그녀가 말하길 원하는 대로 그녀를 입을 열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길 원하는 대로 그녀를 입을 열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렌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켄은 말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갑자기 사쿠란의 유산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가 장기간 리우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소렌의 할아버지는 전설적인 무술 스타일인 키타진 스타일을 사용하여 12명의 젠세이 멤버를 심각한 피해 없이 물리쳤습니다. 젠세이는 그 이후로 그를 찾고 있었는데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힘이 궁금해서입니다. 그 정보를 들은 모두가 켄을 혼자 두었습니다. 야는 그녀가 이야기를 했으니 그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그는 오로지 소렌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렌을 비웃으며 사쿠란의 전설적인 키타진 스타일의 머리는 약자라고 말합니다. 소렌은 그에게 그의 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는 키타진 스타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젠세이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들의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호호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그를 쫓아올 것이니까요. 그때 그들은 옆 셀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소렌은 천장에 묶여있는 원숭이 같은 남자를 알아차려요. 조제는 그가 사루라고 자신을 구해주고 나츠카에 주먹을 대신 맞아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는 나츠카가 젠세이의 4명의 마법사 중 한 명이며 비록 그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녀의 힘은 누구든지 그들의 욕망에 굴복하게 하고 미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는 소렌을 사무실로 초대하여 평화롭게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는 그들의 회사가 일반 인간과 초인간의 균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렌에게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렌은 즉시 거부하며 너무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조제는 보수가 좋다고 말하지만 소렌은 그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거부합니다. 야는 그의 횡설수설에 짜증이 나서 그냥 후에게 그 아이를 설득하라고 부탁합니다. 후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그 다음에 야구 방망이로 쳐서 그를 두들겨 패줍니다. 소렌은 그녀에게 멈추라고 애걸하며 우편 배달 회사에 합류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연은 기꺼이 그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조제는 그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연은 단지 상관들이 허락했으며 후와 소렌을 그의 보호 아래 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림. 그날 밤 늦게 소렌은 잠 못 이루고 자신의 불운을 생각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는 문을 열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갑자기 숨어있던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려 가방에 글을 집어넣습니다. 소렌은 악마가 주인에게 데려가는 동안 속수무책으로 비명만 지를 수 있었다. 그녀의 주인은 자신의 애완 악마의 공연에 만족하는 소녀이고 그를 집으로 보낸다. 집으로 그녀는 소렌을 매우 만나고 싶어서 가방을 신나게 열어본다. 그러나 그녀의 파트너가 소렌이 가방에서 뛰쳐나오기 직전에 그녀를 가방에서 멀리 빼낸다. 소렌은 그의 카이를 사용한다.
그는 그들이 재생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녀는 그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그를 만나고 싶었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녀의 파트너는 그들이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며 그저 그가 그들의 의장 한 번. 소렌은 함께 가기로 결정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전투에 합류합니다. 그의 주목을 끌기 위해 레이라는 이름의 알비노 무술가가 소렌에게 그의 그룹과 함께 그들의 스승을 만나러 간다고 말합니다. 소녀가 짜증을 내는 동안 그녀의 파트너는 레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렌은 누구와도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의 허락을 묻지도 않으니까요. 그는 방으로 돌아가서 잘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레이는 그를 강제로 잡으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렌이 길을 방출하며 도전하지만 레이의 부하들이 갑자기 자신들도 길을 덮이고 소렌이 사용하는 같은 주문을 외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한편 후후는 자신을 향한 강렬한 살기를 감지하고 잠에서 깬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며 흰 머리의 소녀를 발견한다. 그 소녀는 후아오를 알아보며 그녀의 못생긴 얼굴이 자신을 화나게 했다고 말한다. 소녀는 자신이 탱의 그룹의 일원이며 사란을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며 후후에게 이 소식을 조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가며 흰머리 소녀를 더욱 화나게 한다. 갑자기 그녀는 후후를 향해 의도적으로 첫 주먹을 빗나가게 하면서 날아가는 주먹으로 공격한다. 후후가 돌아돌 때 다른 날아가는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고 그녀를 뒤에 있는 벽으로 밀어붙인다. 흰머리 소녀는 계속 사라졌다 나타나며 하오를 공격한다. 하오는 오직 피하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녀는 계속 날아가는 주먹을 발사하며 하오는 몇 번의 공격을 막은 후 세인임을 알아본다. 탱게 그룹의 세인이라고? 그녀는 세인에게 소레니 탱게,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아니면 짐센이라도 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저 그녀의 종이기만 하면 된다고. 세인은 그녀를 비웃으며 소렌이 그녀의 그룹에 합류하면 하오하오가 그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오하오는 화가 나서 그녀를 끝내려 할 때 갑자기 멀리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을 감지한다. 소렌은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무술가들과 싸우고 있다. 그는 동시에 두 명과 싸우느라 압도당하고 있으며 한 명을 떨쳐낸 후 다른 한 명과 전력을 다해 충돌한다. 무술가들은 레이의 곁으로 돌아와 소렌이 실제로 그들과 같은 무술 스타일인 텐시우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전한다. 레이는 이제 직접 싸우기로 결심하고 분노한 소렌이 그에게 돌진한다. 그의 완전한 힘으로. 그는 자신의 주먹이 레이의 방어기에 격파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그런 다음 그는 파버차야리탄모비아로 인해 땅에 던져진다. 소렌은 단 한 방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일어나서 레이를 다시 주먹으로 때리지만 여전히 방어를 깨지 못한다. 그는 좌절하며 레이에게 저주를 퍼붓고 계속해서 주먹을 날린다. 그는 길을 이용해 거대한 돼지갈비를 형성하고 소렌을 잡는다. 그는 외부인이 그의 학교에서 배운 무술을 배웠다는 것이 기쁘지 않다. 더구나 그는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니. 그는 소렌을 짓밟아 쓰러뜨리고 부하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한다. 그의 자리는 그가 그들의 학교에 발도 들이지 못할 만큼 부적격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렌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레이를 상대하기로 한다. 그는 실망감을 느낀다. 같은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고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실망감을 느낀다. 슈퍼히어로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렌은 레이에게 다시 싸우자고 말하고 레이는 경고한 후에 이번에는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동의한다. 레이는 경고한 후에 이번에는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동의한다. 소렌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그에게 더 이상 숨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는 그녀의 하인이다. 소렌은 그녀를 보고 미소 짓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때린다. 그녀는 그에게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힘을 다해 자신을 괴롭히는 누구든지 때리라고 말한다. 소렌은 그녀의 명령을 수용하고 갑자기 자신의 전력을 발휘하여
레이를 놀라게 한다. 레이는 그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알고 있다. 소렌은 어린 시절의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린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번개 공격을 가해 길을 즉시 파괴했던 순간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마스터하기 위해 계속 훈련했고 오늘은 처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날이다. 사람에게 맞서 소렌은 쭈그리고 앉아 모든 몸에서 번개를 방출한다. 번개가 강해지고 그는 레이를 향해 돌진하며 처음 공격을 막는다. 그리고 거대한 기손으로 방역하기로 결심한다. 소렌은 그의 공격을 재빠르게 피하고 번개처럼 빠르게 뒤로 다가간다. 그는 주먹에 모든 번개를 모아 레이를 가격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레이는 곧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며 거대한 기손으로 소렌을 잡아낸다. 그러나 소렌은 레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힘을 쓴다. 그리고 그를 밀쳐낸다. 그는 다시 번개가 내재된 주먹으로 그에게 달려들고 레이는 그것을 막지만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렌이 사용하는 기술은 라이오라고 하며 이는 텐시우 학파의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오직 학파의 수장만이 이 기술을 알고 있으며 이는 그의 후계자에게만 전해진다. 레이는 궁지에 몰리고 그를 끝내기 위해 소렌은 라이오의 고급 버전을 사용하여 그에게 여러 개의 번개를 보낸다. 알고 보니 레이도 그 기술을 알고 있으며 그는 검은 길을 사용해 검은 라이트닝 볼트로 소렌의 공격을 막는다. 그는 이 기술을 두목으로부터 직접 배웠다고 선언합니다. 텐시우 학교를 그의 후계자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렌의 기술은 이를 경쟁할 수 없고 검은 번개에 압도당한다. 검은 번개. 하지만 레이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직전에 후아오가 나타나서 칼로 검은 번개를 무효화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소렌이 그의 종이라고 그를 해치고 싶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에게 후아오는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검은 번개를 무효화했으니까 그녀의 검 한번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그는 물러서기로 결정한다. 그런 다음 그는 소렌에게 앞서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안에 천수부 학교에서 주최하는 레이든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는 초대장을 준다. 학교. 레이가 소렌이 천수부 학교의 다음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선언하고 토너먼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청한다. 다음 날 후는 앤으로부터 받은 지시대로 소렌을 언덕의 외딴 곳으로 데려간다. 장소? 그들은 별장에 도착하고 후아오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서 생활하며 격리된 상태에서 훈련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렌은 어제 레이와 거의 동등한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레이와 그는 다시 싸운다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후아오가 그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틀렸다고. 그녀는 레이가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신의 힘의 3분의 1만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소렌이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텐시우의 리더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가 잘하면 현재 텐시우 학교의 리더인 지지이초와 만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그들은 그 후에 별장으로 들어가서 호아오가 소렌에게 완전히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잡고 소렌은 오늘이 그가 천성을 잃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첫 경험을 하게 될 날이라고요? 그는 계속 키스를 기대하지만 후아오는 그저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댄다. 그의 뇌에 에너지를 보내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소렌이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소리친다. 그 직전에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그는 기절합니다. 그는 어두운 곳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기가 몸에서 부드럽게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소렌은 큰 즐거움을 느끼지만 호아오가 그를 방해하여 던집니다. 그의 얼굴에 물이. 소렌이 깨어나자 그녀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 후아오가 그녀의 기술을 자신에게 전수했다고 대답한다. 그것은 이미 그의 뇌에 있으며 이제 그가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훈련만 하면 된다.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그녀는 소렌의 텐시우 스타일과 라이오가 훌륭한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푸누는 소렌에게 그녀의 기술을 사용해보라고 요청하고 그는 명상 자세를 취한다. 그는 꿈에서 느꼈던 부드러운 길을 느끼고 후 하웩의 기술에 대해 더 묻기 위해 눈을 뜬다.
후아오에게 기술에 대해 더 물어본다. 그는 그녀가 자신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코피가 터진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하오하오는 샤워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벗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다. 소래는 마음이 더러운 생각으로 방황하여 제대로 명상할 수 없다. 그리고 곧 후아오가 샤워해서 돌아온다. 소래는 그녀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소녀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그의 기가다리 사이로 흐르며 후아오는 이를 감지한다. 그녀는 소렌이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를 차면서 자신이 모든 방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오하오는 자신을 제대로 가리고 있지만 소렌의 기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발견한다.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녀는 그가 비참한 처녀라는 것을 깨닫고 여자 냄새만으로도 그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자 냄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2명의 못생긴 매춘부를 데려와서 소렌의 처녀성을 빼앗으려 한다. 그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못생긴 얼굴을 자기에게서 치우라고 말한다. 매춘부들은 떠나고 하오는 소렌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일어나 방을 나가며 기숙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기숙사로 간다고 선언한다. 그는 후후에게 그녀와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맺는 것에 지쳤다고 말한다. 소래는 자신의 능력을 오랫동안 세상에 숨겼다고 말하며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 다른 초능력자들이 그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바보처럼 대우받는 것을 싫어하므로 이제 누구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하오하오가 소렌에게 칼을 겨누며 즉시 물러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그는 하오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의 관계를 끊는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의 관계를 끊는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오는 계속해서 그를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그녀는 화가 나서 집을 반으로 잘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래는 걸어가고 그녀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남은 몇 안 되는 뇌세포를 제어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하대라고 반복합니다. 앵무새처럼 엉망이 됐어. 조센과 연도 거기에 와서 소렌을 되찾고 싶어 해요. 자기들의 각각의 방법들. 조센은 얀에게 소렌을 떠나게 만든 것이 바로 폭력이었기에 폭력을 쓸 수 없다고 말한다. 애초에 그들을. 더구나 그는 하오가 사과로 소렌을 돌려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며 남자를 약하게 만드는 여성스러운 매력도 없다. 얘는 후후에게 학교 규칙 같은 눈빛을 보내지만 그것은 그의 취향이며 조세는 혐오감을 느끼고 그녀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회사원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때 켄이 방에 들어온다. 그녀는 지금부터 익스프레스 배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원으로서 말이다. 호호가 여자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충격을 받고 그가 사과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소린에게 조선과 연의 베이비붐 세대 의견을 즉시 거부하고 결정합니다. 후후에게 나이에 맞는 변신을 해줘. 그녀는 후우를 일반적인 여자아이처럼 차려준다. 하지만 후우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 하이힐. 한편 소렌이 언덕을 내려가고 있을 때 차가 그의 옆에 멈춘다. 그는 차 안에 있는 탱의 그룹의 샌을 알아본다. 그녀는 그에게 아버지를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며 익스프레스 배달보다 더 잘 대접하겠다고 약속한다. 익스프레스 배달보다 소렌은 그녀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차에 탄다. 그는 곧 탱의 그룹이 엄청난 부자인 것을 깨닫고 샌의 아버지 하오가 처음부터 그것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오는 소렌을 환영하며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전에 존 루라는 유명한 초능력 무술가를 소개한다. 점루! 그는 소렌이 탱의 그룹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그의 딸과 데이트를 하기를 부탁한다. 소렌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 하오가 모든 사람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소렌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딸을 소렌에게 주려는 이유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오는 20세기 초에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친구였다고 말한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초인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었으며 전쟁 말기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그에게 초능력자들의 세계가 혼란에 휩싸였던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초인 세력들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역사에서 잘 숨겨져 왔다. 하오는 전쟁의 이유가 8명의 특별 초인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8개의 특별한 힘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다르며 소렌의 할아버지의 키타지안 스타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오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여 채널링 기법이라는 8개의 특별한 힘 중 하나로 유령을 소환합니다. 하오는 8개의 특별한 힘 중 2가지를 통합하여 초인들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렌은 방금 본 것과 들은 것에 너무 놀라워서 하오는 그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좋은 휴식 취해. 다음날 아침 소렌은 호우의 기술로 훈련을 재개하지만 그것이 그를 힐난하게 만들고 기분을 망치게 한다. 그 순간 사내가 마사지 여성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그를 진정시키려 한다. 소렌은 곧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왜냐하면 마사지 여성이 슈퍼히어로이고 그녀는 그의 기맥을 조절하여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내는 그가 타락한 죄수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역겨워한다. 어젯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손색이 있는 소렌 같은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므로 그녀가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가족.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죠. 소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그녀도 그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요. 사는 자신의 취향에 대해 말해하려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최상급 조종자였습니다. 세이는 자신의 선호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최고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조종자. 그는 사내에게 자기 아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녀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가족 특유의 영매술을 사용하지만 그는 그녀를 치료해 본 적이 없다. 그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그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현재 시점에서 사는 마사지 여자를 보내고 나서 소렌에게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 아버지의 제안. 소렌은 텐지에 합류하는 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후아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녀를 무례하게 떠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낀다. 세이는 그에게 미친 여자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여기서 왕처럼 대우받는 것이 더 낫냐고 묻는다. 소렌은 그것이 2가지 다른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후아오가 자신의 한정된 정신 능력 때문에 자신을 굴욕감 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신의 권력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쩌면 그녀가 그를 조금은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권력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쩌면 그녀가 그를 조금은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를 조금은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렌은 그녀의 목소리가 떠나기 직전에 다르게 들렸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속으로 외로운지 궁금해한다. 사내는 소렌이 텐즈에 들어갈 후 그녀를 사귀게 될 것이므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무시하라고 말한다. 참가하기로 한 것. 소렌은 아무나와 사귈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내는 그녀가 이미 그의 처녀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만약 그녀가 오직 그를 사랑하는 여자만이 그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와 사귀려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내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하면서 그녀의 코트를 내려놓는다. 그녀의 엄마가 길게 기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당황한 소렌에게 다가가서 아래쪽을 만져도 그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고 사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음을 다해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그는 그늘진 매력적인 여성이 자신에게 공짜 패스를 주려 한다는 것에 엄청 흥분한다. 그는 즉시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원하지만 그것은 산을 역겨워하게 만들고 그녀는 저급한 그를 위해 벽을 통해 주먹을 날린다. 그녀는 그런 비참한 남자와는 데이트할 수 없다고 소리친다. 그때 리셉션 직원이 와서 소렌을 찾으러 하우하우가 건물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린다. 사내가 바쁜 사이
소래는 그녀에게서 살금살금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멈춘다. 그가 변명을 하려 할 때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는 사내가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그 주먹을 날렸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가 그의 턱을 가격하며 그에게 말하라고 한다. 무술가라면 주먹으로 대화하라고.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소렌에게 끊임없이 주먹을 날리고 그는 자신의 기운으로 방어한다. 사내는 그에게 방역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며 남자와도 공정하게 싸우고 싶다고 한다. 소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녀에게로 달려가 공격한다. 그녀는 그의 약한 주먹을 쉽게 피하고 모두가 그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사내는 진지해지기로 결심하고 전력을 다해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가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사내는 갑자기 그녀의 자리에서 사라져 그의 뒤에 나타나서 그를 땅에 내리친다. 소렌이 일어날 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순간이동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싸움을 재개하고 사내는 끊임없이 그를 밀어붙인다. 폭행. 소렌의 기가 드디어 약해지고 그녀는 그에게 주먹을 날린다. 그녀는 그에게 포기하고 탱계에 합류하라고 하지만 그는 대신 웃기 시작한다. 그는 이 폭력적인 본성이 세인의 진정한 성격임을 깨달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에게 지금은 그녀를 이길 수 없지만 내기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가 그녀의 기술을 뚫어낸다면 그녀는 그를 놓아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 한편 하오하오가 그를 찾기 위해 건물에 들어섰다. 그녀는 접수처에 도착하자마자 하이힐에 걸려 넘어지고 소렌을 여기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접수원이 그녀도 초능력자임을 알아차리고 소렌이 지금 바쁘며 어떤 면담 요청도 거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하오하오가 그녀에게 사과하지만 실수로 이모라고 부르자 그녀는 화가 나서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명의 경비원 이후 후를 끌고 가고 그녀는 힘을 사용해 즉시 그들의 팔을 탈구시키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그녀가 땅에 착지하면서 굽 높은 신발 때문에 발목을 삐끗하고 얼굴이 먼저 바닥에 떨어진다. 그녀는 일어나서 다시 소렌을 찾기로 결심하고 경비원들은 건물 내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침입자에 대해 경고한다. 하오하오는 건물을 오르면서 그녀의 길에 오는 모든 사람을 계속 때린다. 곧 4명의 초능력 경비원이 그녀와 맞서기 위해 나올 것이다. 경비대의 리더는 후우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녀가 소렌의 주소를 묻기 위해 다가가자 그는 그녀에게 공기총으로 점사한다. 후아오는 그것을 막고 그의 공기총알을 피하며 그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갑자기 속옷만 입은 변태가 그녀의 뒤에서 공격한다. 하오하오는 그의 손을 잡지만 그의 능력이 고무처럼 몸을 늘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재빨리 그녀 주위에 뱀처럼 감겨들며 빨간 머리의 그녀에게 날카로운 손톱으로 공격할 기회를 준다. 후아오는 자신의 길을 방출하고 즉시 2 사람을 뒤로 날려보낸다. 3 사람이 그녀와 싸우는 동안 4번째 남자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힘을 과시하며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후가 3명의 경비원을 처리할 즈음 그 남자는 바지를 젖힌다. 그는 그녀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순순히 그녀를 지나가게 한다. 하오하오는 그녀의 전투를 계속하며 곧 유명한 무술가 종구가 기다리고 있는 방에 도착한다. 그녀는 소렌을 찾고 싶을 뿐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종우는 즉시 길을 발산한다. 그는 후루를 향해 돌진하고 자신의 빠른 무술로 그녀를 밀어낸다. 그의 움직임으로 하오하오는 그의 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지만 그녀는 강타를 피하기 위해 뛰어오른다. 손바닥 가격, 그녀는 완벽하게 타격하기 어려워 공룡에 처한다. 하이힐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녀가 균형을 되찾으려 애쓰는 동안 종우가 그녀를 따라잡아 특수 공격을 가한다. 하오하오가 그의 공격을 막았지만 그의 기가 그녀의 뇌에 전달되어 혼란을 준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다행히도 존구가 나와서 자신의 기술을 설명한다. 그는 그의 기가 손주위에서 물처럼 흐르며 목표를 직접 맞추지 않아도 여전히 피해를 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후루를 다시 공격하고 그녀는 피하기 위해 옆으로 몸을 움직인다. 종우는 재빨리 돌며 그녀의 배를 가격하고 그녀를 날려보낸다. 하오하오는 온몸이 어지러워져서 종우에게 시간을 요청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
그는 이제 그녀의 능력에 혼란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이 공격은 이미 고수급 무술가들을 쓰러뜨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오하오는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콱 내리치고 자세를 잡는다. 그녀는 종우 주위를 뛰어다니며 그가 던진 칼을 간신히 피한다. 그녀는 그렇게 더 많은 칼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러다 갑자기 칼이 돌아와서 그녀를 뒤에서 베어버린다. 종우는 그녀에게 더 많은 칼을 던지고 하오하오는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그것들을 막아낸다. 그녀는 종구가 텔레키네시스를 통해 칼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에 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는 칼을 조작하여 사방에서 그녀를 공격하고 하오하오가 피하고 막는 동안 그녀는 그의 힘이 텔레키네시스가 아니라 무기 마스터라는 것을 깨닫는다. 즉, 그는 어떤 무기든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자유롭게 기를 사용하여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우는 칼로 하오하오를 가두고 그녀 뒤에 나타나서 마무리하려 한다. 그는 그녀를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그의 칼들이 그녀에게 날아가지만 하오하오는 자신의 관절을 탈구시킨다. 어깨를 이용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칼을 피하기 위해 점프한다. 종우는 그들이 자신에게 닿기 직전에 잡아내고 하오하오의 힘을 칭찬한다. 그는 여기서 그녀를 이기는 것이 아쉬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오하오는 그가 같은 기분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캔이 그녀에게 하이힐을 신으면 소렌을 쉽게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이힐을 신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신고는 종우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으며 종구에게 소렌이 자신과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종우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칼로 공격하지만 이제 하오하오가 높은 힐에 방해받지 않으니 그녀는 훨씬 더 빨라지고 그의 공격을 더 쉽게 피할 수 있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첫 번째 성공적인 타격을 가하고 바로 그때 하오하오가 싸움을 보러 온다. 종우는 여기서 지면 100만 달러 계약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 후우에게 공격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의 칼 위에 올라탄다. 그는 그녀가 힐을 벗은 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힐을 발명한 사람은 인류의 적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불평한다. 아무도 그 안에서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종우는 상사 앞에서 광대처럼 보이는 것에 짜증이 나지만 하오하오는 더 이상 그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녀는 소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를 요청하며 그를 데려가고 싶어 화산다. 종우는 체면을 세울 기회를 보고 그녀와 싸울 때 진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라고 하지만 하오아는 아마도 자폐증이 있어서 종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든다. 대신 후우는 화가 나서 그녀를 공격하며 떠난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간단히 피하고 점프하여 하이힐로 그의 머리를 꿰뚫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호우에게 소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한편 세인은 소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경고 없이 주먹을 날려 그의 얼굴을 때립니다. 경고 없이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소렌은 그것은 반칙 시작이라고 말하고 이제 제대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세인은 다시 주먹을 날리고 소렌은 쉽게 그 방향을 예측하고 막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지만 모든 주먹 공격이 소렌의 몸 밖에서 순환하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막혔다. 그녀는 당황하지만 패배를 받아들이고 소렌은 평화롭게 떠나기 위해 셔츠를 챙기러 간다. 그가 가기 전에 세인이 그를 멈추고 그가 방금 사용한 흥미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다. 소렌은 그 기술을 작은 흰 벌레라고 부르며 라이오를 배우고 혼자서 개발했다고 대답한다. 세인은 감명을 받고 다음번에 만나면 그 기술을 이기겠다고 약속한다. 소렌은 그저 웃는다. 세인은 당황하며 왜 그렇게 웃는지 묻고 소렌은 그녀가 너무 귀여워 보인다고 대답한다. 내기를 잃고 너무 안도한 듯 보였고 마치 그녀는 그와의 데이트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확인하고 소렌은 그녀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그를 걱정해줄 사람을 원한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그녀가 원할 경우를 대비해 세인과 스냅챗 아이디를 교환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소름이 끼치고 그의 변태 같은 행동을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아 버린다.
그리고 그는 호호 앞에 바로 떨어진다. 소래는 그녀를 보고 놀라며 호호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지만 호호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자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쉽게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며 호호가 그를 되찾기 위해 정말로 결심한 것 같으니 그녀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한다. 그녀는 동의하고 소렌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동상처럼 있어라고 한다. 소렌은 그에게 사과하며 결국 특급 배달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오를 분노하게 한다. 그는 어두운 길을 방출하며 결정을 다시 생각하거나 자신과 싸우라고 한다. 소렌은 하오의 압도적인 힘과 압박 앞에서 개미처럼 느끼지만 그는 모든 용기를 모아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다. 그가 이를 듣자마자 하오는 자신의 힘을 흩뿌리며 웃는다. 그는 소렌의 의지와 결단력에 감명을 받으며 그에게 집에 가라고 한다. 평화롭게. 종업은 이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는 여전히 호호와의 전투를 끝내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하오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소렌은 호호가 그를 한 방에 죽일 수 있다고 조롱한다. 종업은 이에 화가 나서 호호에게 칼을 던진다. 놀랍게도 그녀는 소렌의 명령에 따라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칼을 맞는다. 종업은 결국 이겼다고 웃지만 현우는 그런 상대에게 공격한 것에 화가 나서 싸우고 싶지도 않은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의 길을 발산하고 종업을 질식시켜 아마도 그의 생명을 끊으려 한다. 하오가 프로퓨스리 출혈하기 시작하고 소렌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안고 있다. 무너지려고 해?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하오는 소렌의 어깨를 만지고 소렌은 본능적으로 공격하려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된 그는 하오가 호호를 치료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려 한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부르고 그에게 자신의 정신을 제어해 사용하여 후후를 치유하라고 명령한다. 소녀. 사전에 하오와 싸우지 않았던 하얀 머리 남자가 의사의 영혼을 소환하고 그 힘을 빌리기 위해 그것을 소비한다. 그는 후 하오의 심장과 간이 찔렸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몸에서 칼을 꺼내며 기로 상처를 봉합하려고 한다. 갑자기 하오에게 어떤 배달원의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인이 달려온다. 그는 그들을 들여보내라고 하지만 조선과 연은 이미 그곳에 있다. 소래는 후가 다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하오도 자신의 부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연은 하오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오의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익스프레스 배달이 그녀의 치료에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후를 치료하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녀의 부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만 그의 아버지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조선이 하오를 선택하고 연은 소렌에게 멍하니 있지 말고 합류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벤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소렌은 후가 이렇게 심하게 다치게 한 자신을 저주합니다. 연은 그가 그 일에 대해 비겁하게 굴지 말라고 하고 소렌은 그의 칼날을 잡고 왜 친구를 걱정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은 소렌에게 비겁하게 굴지 말라고 하고 소렌은 그의 칼날을 잡고 왜 친구를 걱정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조선은 그들에게 성화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호호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소렌에게 호의 숨소리를 들어보라고 부탁하고 그녀가 건강한 사람처럼 숨쉬고 출혈이 이미 멈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그는 조선과 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호호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왜 그를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호호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왜 그를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조선 측에서는 지금 당장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익스프레스 배달의 일원으로 삼으려고. 그들은 그가 천치부 학파와 연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텐치우 학교의 다음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소래는 그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그녀를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가? 조선은 후가 과거의 기억이 없고
그녀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 대가로 그들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언덕에 있는 빌레에서 며칠이 지났다. 소래는 부상을 회복 중인 후후 옆에 앉아 있다. 곧 조선과 연희장을 보고 그곳에 오고 그들이 이제 소녀를 돌볼 것이니 대학으로 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가 곧 깨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소렌을 위한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냥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떠나고 두 남자는 소렌에게 후후에 비밀을 얼마나 오래 숨길 수 있을지 궁금해 대합니다. 그가 바보라 하더라도 그는 sooner or later 이를 깨닫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능한 한 숨기려고 계획합니다. 갑자기 후우가 깨어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조선은 왜 공격을 피하지 않았냐고 묻고 그녀는 소렌이 그가 돌아오길 원하면 동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움직인다면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여는 이 대답을 듣고 기쁘지 않으며 왜 그렇게 패배자에게 집착하는지 물어본다. 패배자에게. 조선은 갑자기 전화를 받고 그는 받는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한편 소래는 대학으로 돌아가며 깊은 숲으로 들어가며 생각에 잠긴다. 그의 생각은 깊어간다. 젠세이의 류가 그를 추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길을 잃는다. 소렌이 갑자기 그의 뒤에 나타나서 그에게 미니 심장마비를 선사한다. 류는 자신이 그를 납치하거나 해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그의 팀원들이 근처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소렌은 그가 여기 왜 왔는지 물어보고 리우는 사과하러 왔다고 말한다. 사과하러 왔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과 길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설명한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가 사쿠란의 몸을 훔친 이유는 그의 기의 잔여물을 추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기타진 스타일에 대한 단서도 얻으려 했다. 소렌은 이 일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리우는 이제 그들이 사쿠란의 기억을 추출하여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것을 자신의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그는 작은 금빛 빛을 꺼내며 이것이 사쿠란의 마지막 기억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렌은 류가 기억의 빛을 건네주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트랩일지도 모른다고. 류는 프로 조종사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소렌은 패닉 상태에서 류에게 센사이가 8가지 특별한 힘을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의 목적. 그 소녀는 지는 사람이 특별한 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인상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런 힘에 관심이 없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 그는 그렇게 떠나고 소렌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합니다. 소렌은 12년 전 사쿠란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똑같은 모습의 호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조젠과 얀이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일부러 숨겼는지 알고 싶어서 전속력으로 빌라로 달려갑니다. 그는 빌라에 도착하지만 비어있고 심지어 호호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조젠에게서 전화가 오고 병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소렌은 자신의 새 친구가 조젠과 얀의 아버지인 노안으로 앓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아들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소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에게 관심도 없다고 말해요. 지금 그는 12년 전 할아버지가 죽은 것이 호우였는지 알고 싶어 해요. 두 형제는 이를 듣고 충격을 받고 누가 그에게 말해줬는지 묻습니다. 12년 전. 소렌은 그를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호우에게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가 죽은 것이 그녀였는지 묻습니다. 소렌은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고 호호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녀가 죽였는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주저하지도 않고 순진하게 그가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소렌은 기와 분노를 발산하지만 조젠의 아버지는 그를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어떤 비밀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소렌에게 그와 에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냐고 묻습니다. 소렌은 그에게 에뮤가 대체 누구냐고 묻고 노인은 그게 자기가 부르는 이름이라고 말한다. 후후. 그는 그녀를 꽤 오랫동안
1944년부터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소래는 후우가 할아버지와 적어도 같은 나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944년 여름, 호우는 기억이 전혀 없는 동굴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방황하던 중 2명의 나무꾼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은 그녀가 예쁘고 무방비해 보이자 너무 흥분했다. 그는 그녀를 땅에 던지고 버튼을 풀기 시작했지만 그때 한 커플이 와서 그를 쫓아냈다. 그들은 호호호가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조젠의 아빠 슈를 만났다. 그 커플은 이상한 소녀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지만 단서가 없자 그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녀를 에뮤라고 이름 지었고 그녀는 몇 분 안에 말하고 글을 배우게 되었다. 개월 동안 그녀의 진짜 이름이 후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느낌이 들고 크게 울기 시작했다. 슈의 엄마는 그를 의사에게 가서 데려오라고 보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후우는 괜찮고 명상 중이었다. 소년과 그의 어머니는 후후, 주위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고 의사는 그녀가 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그날 밤 슈는 후후에게 두통과 카이에 대해 더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찾아왔다고 느꼈다. 그녀는 수의 몸에서 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와 함께 명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가 말한 대로 했지만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후후는 그가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기를 모으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안내 덕분에 수는 기를 느끼고 모을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후후와 비밀리에 훈련을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 같았고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후후는 나이를 먹었다. 수의 엄마는 후후를 위한 결혼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둘 모두 는 호우에게 반해서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그의 엄마는 단지 그의 유치한 욕망을 비웃었다. 여는 호호호가 아들을 좋아한다면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적으로 지만 그들이 그녀에게 질문했을 때 호호는 좋아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헤아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머리를 긁적였고 그래서 그 커플은 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호는 밤에도 그것에 대해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머리 쓰는 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사용한 후에요. 그 여자는 그녀에게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노래로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노래로요? 그런 다음에 삼촌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들이 모아놓은 모든 음식과 곡식을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수가가 점심 식사를 위해 아끼고 있던 것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그녀가 처음에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어요. 삼촌들은 그녀가 그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멍청하다고 생각했고 그녀와 장난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난치기로요? 수가의 아버지는 삼촌들에게 그 여자를 내버려 두라고 간청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가졌지만 강도들이 그를 때렸다. 그가 그들에게 매달리려 하자 그들은 그의 목을 긋고 말았다. 훨씬 더 모두의 공포. 수는 분노에 찬 채 산적들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발길질에 정신을 잃었다. 얼굴? 산적들이 호호를 끌고 갔지만 슈의 엄마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녀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대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이것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란 걸 의미하는 건지 물었고 여자는 그녀에게 그녀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지한지 부러워하고 있다. 헤미포는 그녀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부탁하며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여자는 그녀에게 짜증을 내며 방금 남편을 죽인 강도들을 누가 처치했는지 묻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대답하라고 했다. 한 강도가 이 말에 웃으며 후후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가볍게 주먹으로 그의 이를 부셔버렸다. 그녀는 슈의 엄마에게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강도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즉시 공격하려던 강도의 목을 베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더 많은 강도들이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몰려왔지만 후후는 그들을 모두 죽였다. 무자비하게. 슈는 곧 정신을 차렸고 어머니가 끔찍한 광경을 보지 말라고 했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보통 사람들은 호호가 도적들을 죽이는 것만 볼 수 있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그가 방금 죽인 남자들의 영혼이 올라와서 그녀를 저주하며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호호의 힘에 두려워하며 그녀를 악마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을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녀는 조용히 따랐다. 슈와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쫓아가며 그녀가 떠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어딘가에 슈의 엄마는 방금 일어난 일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호호가 그녀의 명령으로 도적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호호를 안아주고 그녀의 가족을 찾겠다고 약속한 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숨겼다. 슈의 엄마는 호호에게 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다시는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했다. 호호가 방금 그녀에게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라고 상기시키자 여자는 침묵을 지키고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짐을 싸고 샤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떠났다. 시위. 그 여성은 후우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그녀를 걱정하면서도 그녀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슈와 그의 어머니가 마을을 떠난 동안 후우는 비를 맞으며 그들을 기다렸다. 그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야생 과일을 먹으며 살아남았고 싸움을 걸어오는 판다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판다의 아기를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그녀는 미친 여인처럼 방황하다가 결국 옛 친구와 재회하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1993년이었고 50세의 수는 새로 설립된 택배 서비스의 매니저 제안을 받았습니다. 면접관으로부터 몇 가지 케이스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에는 후수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관으로부터 몇몇 사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는 호호가 포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슈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면접관에게 즉시 물었다. 사진 속 소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는 경찰이 그녀를 노숙자 절도범이라 체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에 경찰은 그녀를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슈는 즉시 택배에 합류하기로 동의했지만 슈퍼휴먼에 대한 모든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한편 하오하오는 노숙자 어린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가판대에서 훔치고 모든 음식을 혼자서 먹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갱단에게 붙잡혀서 빨간 불빛 지역에 팔려갔다. 거기 있는 손님 중 한 명은 실제로 슈를 잘 아는 마피아의 잠입 요원이었다. 그는 하오하오를 보자마자 슈가 찾고 있던 소녀임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녀를 갱의 본부로 끌고 갔다. 슈는 재회에 감정이 벅차올랐고 그가 호호를 안자 호호는 그의 냄새로 그를 알아보았다. 그녀가 그와 편안함을 느끼자마자 그녀는 쓰러졌다. 슈는 그녀가 온몸에 심하게 다쳤고 손이 뒤로 묶여 있음을 알아챘다. 그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는 마피아 보스에게 특별 요청을 하고 호호를 학대한 사람들을 산채로 묻었다. 그 후 호호는 직접 특급 배달원이 되었고 그 이후로 샤오가 그녀의 가족을 찾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밝혀진 지금 야는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런 사실조차도 그는 아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 슈는 단순히 그들이 호호의 진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래는 이 이야기가 그의 할아버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물었고 슈는 그에게 흐름을 끊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1934년 초인들 간에 대전쟁에 슈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12년 전 그와 연결된 또 다른 정보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호호를 데리고 많은 저명한 초인 클랜의 수장들이 모이는 숲에 들어갔다. 슈는 그곳에 누군가가 호호에 대해 알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곧 그곳에서 지도자 중 한 명의 시체, 그 근처에는 더 많은 시체가 있었고 모두 명망 높은 초인 클랜의 지도자들에 속했다. 호호의 슈는 그 흔적을 따라가다 오래된 마스터가 사쿠란과 싸우는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마스터의 신체 기관이 내부에서 폭발했고 그가 쓰러지면서
사쿠란에게 고양이진 스타일의 유일한 소유자라고 저주했다. 그는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세상에 알렸는지 물었고, 그래서 모든 무술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러 오게 하고, 그러면 한 번에 그들을 처치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번에. 사쿠라는 그들이 끔찍한 전쟁의 잔재라고 아펌했다. 초인들과 그들의 끔찍한 비밀로 인해 모두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쿠라는 12명이 넘는 주인과 싸운 후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호우호우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쟁에서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호우호우는 자신을 아는 사람을 드디어 찾은 것에 충격을 받고 즉시 물었다. 사쿠란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어 사과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의 손자 소란과 그의 장소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초인들 간의 갈등에서 그를 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그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그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만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사쿠라는 호우호우에게 소란 곁에 있으면 반드시 찾고 있는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답을. 슈는 노인에게 왜 그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이 초인들 간의 대전쟁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호우호우의 잃어버린 기억이 그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녀가 소란을 보호하면 슈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슈는 왜 그가 직접 손자인 소란을 보호하지 않는지 물었고 사쿠라는 방금 받은 독표시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하우하우에게 독이 퍼지기 전에 자신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우하우는 기억을 되찾을 기회를 위해 그의 요청을 수용했고 사쿠라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죽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그는 하우하우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녀에게 기술을 전수했다. 소란이 코인 세계에 진입할 때 만약 그가 너무 약하다면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하우는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그가 어떤 기술을 주었는지 묻기도 전에 독이 사쿠란의 몸 전체로 퍼졌다. 그는 하우하우에게 즉시 자신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간청했고 그녀는 그 요청을 따랐다. 그녀는 작은 노인을 끌어올린 후 그가 여전히 손자에 대해 걱정하며 부탁하는 동안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 후 하우하우는 안전한 거리에서 소란을 지켜보았고 젠세이 멤버들이 그와 관련되기 전까지는 간섭하지 않았다. 소라는 이 모든 것이 그의 할아버지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믿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하우하우를 믿으라고 요청하는데 그녀가 한때 그의 할아버지를 믿었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슈는 소년이 하우하우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특별한 것을 그에게 말한다. 슈는 1944년에 텐시우 클랜의 한 구성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클랜이 그의 존재 기록을 모두 지웠다고 말한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남자는 현재 텐시우 클랜의 수장의 동료였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슈는 그 남자가 가짜 이름 사쿠란추를 사용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소란에게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텐시우 클랜의 수장을 만나라고 말한다. 슈는 갑자기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곁으로 달려오자 그는 드디어 자신의 시간이 왔다고 말한다. 그는 끝내 그녀의 가족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호우호우에게 사과하고 눈빛이 사라지며 떨기 시작한다. 호우호우는 부드럽게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샤는 후후와 그의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세상을 떠납니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다. 며칠 후 모두 슈의 무덤을 찾아 소란이 향을 피운다. 그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 호우와 슈에게 늘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그는 과거를 알고 싶어하고 후후의 기억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라이덴 무도회에 참가하기로 동의하고 호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